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 기간을 최소한 9달 두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연내에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헬스케어나 IT 같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 수주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국민과 각본 없는 토론에 나섭니다. 국정 지지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조국 사태 이후 국민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로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 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패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뉴스가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근로제를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둔다. 이런 내용들이 보완책으로 발표가 됐는데, 하지만 완충제격인 이 특별 연장 근로제 인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노동계는 이 상시적인 무제한 야근을 사실적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계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 연장 근로도 허용합니다. 이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해서입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내놨지만 올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자 보완책을 발표한 겁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도 기간은 최소 9개월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차등 부여한다는 방침인 만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유예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경우 등 경영상 이유에도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기업에게 일상적으로 특별 연장 노동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들며 한국도 52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예측 어려운 대폭적인 업무량이 증가할 때, 독일은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을 때 한도를 두고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겁니다. 다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좀 더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국민과 각본 없는 토론에 나섭니다. 국정 지지도를 이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조국 사태 이후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일종의 특단의 대책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인사 실패와 대북 관계, 한미일 안보 문제 등 여러 쉽지 않은 주제들이 핵심으로 올라와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관전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글쎄요.
지금 MBC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8시 반입니까? 8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입니까? 개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 8시 MBC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이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300명의 국민이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답변합니다. 예. 사회는 방송인 배철수 씨가 보게 됩니다. 일단은 무대는 아고라 형태로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질문한다라는 주제 영상을 상영하고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소개, 또 국민 패널 소개, 문 대통령의 짧은 인사말 이후에 질의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예. 질의응답은 현장 질문,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영상 질문, 또 실시간 온라인 질문 등으로 이게 1,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이제 끝나고 대통령의 소감 발언으로 종료됩니다. 예. 일단 방송 시간은 100분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아마 그 청와대에서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예고 영상을 작성을 한 걸 만드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국민들 300명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질문권을 요청하고 사회자인 배철수 씨가 지명해서 아무 질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 방식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그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물론 MBC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겠다 대충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 내용과 동떨어진 질문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 30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한 거죠? 300명은 MBC가 이제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모집을 했는데 MBC 홈페이지 통해서 일주일간 국민들이 성별, 지역, 연령 그런 거를 밝히면은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300명을 선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노인과 소외 지역, 좀 장애인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소외된 계층을 좀 더 배려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은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인터뷰를 잘 안 나가는 편인데 이번에도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다 조율이 된 겁니까? 그거는 청와대 측 경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 좀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경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청와대에서 이게 패널 선정할 때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MBC가 하고 뒤에 청와대 경호처에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러니까는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에서 이 패널을 선발하는 데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MBC가 임의적으로 선발한 그런 패널들을 사후적으로 이 경호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같이 보겠군요. 그 무대에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평소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호 낮은 경호라 그래야 할까요? 평소 국민들 만나는 등산 같은 것도 하고 예. 거리에서 스스럼없이 국민한테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가 철저하게 된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은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경호 실무자 입장에서는 참 모시기 힘든 대통령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발언을 몇 번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쪽 사람들 만나보면. 알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런 국민과의 대화를 했죠.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검찰의 영원한 유행어죠. 유행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보통 대통령과의 대화, 물론 그것은 검사와의 대화였지만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상황에서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그런 것인데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이 국민들과 대화를 했습니까? 예,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 6공화국 된 다음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 3주년 1990년에 청와대로 각계 인사 120명을 초청해서 12명과 대화했고 그 모습을 TV로 생중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과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약간 말실수를 우려한 참모진의 만료가 있었다고 예. 그런 좀 뭐랄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4차례 실시했고 가장 잘 활용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예. 특히 당선인 시절인 98년 1월달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는데 그 당시 주제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였습니다. 네. 이게 IMF 극복을 위해 국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청률 50%를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그 4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초의 인터넷 즉석 질문을 받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대통령과의 대화로 명칭을 바꾸고 3차례 실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국민과의 직접 대화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그 보수 논객 유튜브 채널인 정규제 TV와 한 차례 인터뷰 가진 게 이제 유일한 국내 매체 인터뷰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 좀 각 시기, 각 시절, 각 공화국의 시절의 어떤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는 것은 좀 처음 듣는 시청자들께서도 계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로 이제 불렀고 이것을 TV로 생중계를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안 했다고요? 예,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대중연설을 많이 하셨고 또 대국민 담화, 실명제 같은 거 대국민 담화를 많이 하셨지만 예. 그 국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그 말실수가 그때도 좀 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좀 발음 문제도 있었고 돌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청와대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좀 그런 뒷이야기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에 좀 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파악하기 어렵고요. 예. 글쎄요. 추억을 좀 더듬어 본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강간이라고 하고 외무를 애무라고 하고 그랬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죠. 하지만 한국 민주사의 큰 획을 끈 대통령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4차례나 실시를 했군요. 예. 예.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십시다. 이 당시 이때가 이제 그 IMF 때고, 근무호기 운동이라든지 전 정부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인수인계를 한 뒤라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네, 당시에도 그래서 나라 공고문을 열어봤더니 빈문서만 있더라. 그런 네. 식의 표현으로 국민들이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자극을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연령에 따라 추억에 젖으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을 빼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이거는 주체를 대통령을 좀 더 높인 거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을 위해 있고 대통령이 밑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국민이 물어봐라. 약간 좀 그런 구도가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통 대통령이라고 많이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처음 국민과의 대화, 그것도 일방적인 대화이긴 합니다만, 본인에 대한 어떤 탄핵 국면, 여기에 대한 방어 차원, 이렇게 소진을 했습니다. 예,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지금 기존과는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예, 패널 선정은 물론 진행 방식까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 300명의 방청객이 손들어서 질문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개입도 최소화되면서 질문의 분야와 순서도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 특히 질문자가 기자나 전문가 패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 좀 주목되는데요. 보통 기자나 전문가 패널 같은 경우는 답변하는 사람이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정제된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경우 좀 그런 정제된 발언보다는 다소 좀 공격적이거나 돌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현장이 전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좀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예.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미지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문 대통령이 대응할지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토론 패널들 보면 가끔 일반 국민들도 나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솔직히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돌발 질문들이 나올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군요. 오늘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지겠습니까? 일단 그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대책, 일자리 문제, 경기 불황, 자영업자의 고통, 소득주도 성장, 대입제도 개편, 이제 수능은 끝났으니까 예. 그리고 주 52시간 네, 그것도 있고 여러 주로 민생 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문제, 또 지소미아 문제, 또 한미 방위비임 분담금 문제 등 외교 안보 문제도 폭넓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조국 전 장관 논란, 또 청와대 쇄신, 내각 쇄신, 문 대통령 개인적인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또 국민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토론이라는 것은 중간에 그 중재를 하는 또 그 진행을 하는 진행자도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한데 배철수 씨가 어떻게 낙점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글쎄 일단 배철수 씨는 잘 아시겠지만 라디오 DJ로 20년인가요? 아주 오래 하셨고 국민들 호감이 좋고 또 문 대통령과는 동년배입니다. 그 56년 그런가요? 네,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도 이야기가 되는 분이고 예. 또 국민 그 이미지도 좋고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이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진행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글쎄요, 대중문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지율은 다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밥상에 올라온 이 주제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들 아닙니까? 예. 또 일부는 청와대, 특히 이제 문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픈 주제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왜 이걸 자청해서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를 하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 제의 한계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찍는 순간 그 국정 원동력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더 소통하고 좀 힘을 모아보자 그런 의미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측은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생방송으로 생생한 질문을 주고받는 게 이제 대통령이 얼만큼 국정을 파악하고 있고 또 얼만큼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문 대통령 취매설을 유포하는 그런 보수 유튜브도 있었죠. 예. 사실 그런 그걸 일축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정부 정책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소통의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강조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예.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기자회견 등을 좀 분석을 해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나섰죠. 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인사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과연 청와대가 또 문 대통령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오늘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8시요? 예, 8시입니다. 그 MBC를 틀면 볼 수가 있습니까? MBC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그거를 받아서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송사에서도 다 나오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 리듬 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했습니다. 예, 북한과 미국 간 3차 정상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내에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핵심 쟁점이자 의견차가 큰 이 비핵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볼 수가 있을까? 이 실무진의 협상 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한영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훈련 중단을 촉구하자 화답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야 하고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만나자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북미 대화 필요성을 제기해온 가운데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조건은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신들이 안보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미국이 훈련 중단으로 응답한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중재는 물론 이달 말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을 이용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역사적인 변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북 미 간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북미 정상이 상호 신뢰를 보이고 있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여전한 이견을 실무진이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올해 말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내 2인자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행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 등의 아이디어도 나오는 중입니다. 뉴스토마토 최한영입니다. 네, 정부가 헬스케어나 IT 같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 수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미일 기업의 성장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일단 자산 증가율부터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란나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한미일 기업 성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국내 기업의 성장세가 미국, 일본보다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S&P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18년 OECD 국가들의 금융 부문을 제외한 상장 기업의 총 자산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1.72%, 미국은 5.92%, 일본은 10.76%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기업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 간에는 뚜렷한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기업 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신성장 산업 부문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당 산업 내 기업 규모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스케어 부문에서 한국의 성장세는 11.46%로 일본보다 4.98%포인트 빠르지만 일본 1위 헬스케어 기업의 규모는 국내 1위 헬스케어 기업의 9.4배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미국 1위 기업과 한국 기업의 규모 차이는 무려 445.5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격차가 신성장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라든가 원격 의료 같은 규제 등 지금까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해묵은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규제들이 빨리 개선해서 기업이 성장하도록 좀 더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되고 특히 R&D가 중요시되는 이런 산업에서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고 또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 52시간 노동 규제도 빨리 이렇게 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신성장 산업이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권한나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수입차 업체들이 폭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재고를 털어내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1,000만 원 이상도 할인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신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4,361만 원, 5,070만 원에 출시된 벤츠 C클래스에 금융 할인을 더한 가격입니다. 또 다른 수입차 모델들도 10% 이상대 할인율을 제시하며 올해 막판 판매량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파격적인 폭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새해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재고를 처리하고 올해 판매 목표량을 채우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수입차 판매량 1위에 빛나는 벤츠는 할인을 자주 하지 않는 브랜드로 유명하지만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2019년형 모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작은 차인 A클래스부터 대형 세단 S클래스까지 트림에 따라 약 300만 원에서 1,200만 원대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력인 E클래스의 경우 2019년형은 평균 700만 원에서 800만 원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6천만 원 초반대에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도 이달 들어 할인율을 전반적으로 높였습니다. 아우디 A6의 경우 출시 직후 1,000만 원대까지 할인가가 올랐던 것과 달리 11월은 잠잠합니다. A6는 이른바 고무줄 할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잠재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수입차 한 해 흥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만대 판매량 달성을 앞둔 지프도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체로키는 20%대 할인율을 매겨 출고가보다 1,200만 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만대클럽 입성 후보 볼보는 브랜드 전략상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 큰 할인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올해 만대 판매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예,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유정 측 요청으로 결심 공판을 오는 12월 2일로 연기했습니다. 고유정은 검사의 직접 신문에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열린 의붓아들 살인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당했습니다. 어제 오늘 고유정 재판 상황 시사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갈 길이 좀 멀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고유정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무서워한다. 그런 이유로 재판부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어제 그 재판에서 오갔던 워딩들을 저희가 정리한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재판부가 검사가 무서워요 하는 피고인의 그 태도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판을 휴정을 해주고 나중에 또 연기까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피고인 신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피고인을 뭐 증인 신문 끝난 후에 증거조차 끝나고 피고인한테 직접 신문하는 절차가 있는데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이 뭐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 저 검사 못 믿겠다, 여론몰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뭐 그 법정에 가진 않았지만 추측컨대 변호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격앙된 것들을 그 고유정의 격앙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막 재판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 휴정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요청을 했고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휴정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뭐 영화나 이런 데는 뭐 휴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재판이 상당히 길거나 이럴 때 휴정하지 뭐 다른 사유 때문에 휴정하지 않는데 뭔가 그 어떤 격앙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휴정을 해줬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재판부가 휴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연기를 공판을 결심 공판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보통 아주 중형을 내리기 전에 보통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재판부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되게 큰 형이라든지 중형을 내릴 때 피고인의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뭐 그런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석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일리는 있다고 봐야 되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뭐 지금 변론을 종결하기에 결심이 변론 종결인데 종결하기에 구형을 넣고 특히 또 최후 진술하고 최후 변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뭐 많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한 기회를 더 준 걸로 보이고요. 네. 12월 2일 날 재판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날은 뭐 결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하겠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그 소송 지휘, 재판 지휘는 이 재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도저히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지휘상 그렇게 그렇죠. 연기나 아니면 휴정을 한 것이고 네. 중형을 내리겠다라는 뭐 암시를 준 거나 뭐 고유정 불쌍하니까는 좀 봐주자 이런 온정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건 아닌 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검찰 측에서 변론 병합 신청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 의붓 아들 살해 사건도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 공판 준비 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합쳐서 할 거를 재판부에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하나 같아요. 우리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한 명을 살해했을 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예. 연쇄살인이 돼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형을 선고하는데 어쨌든 간에 따로 재판하게 되면 두 개 다 한 명이 돼가지고 무기징역이 이제 최상한으로 봤을 때 둘이 합쳐서 연쇄살인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아니면 2명 이상의 살인으로 봐버리면 사형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검찰은 그걸 요청하는 걸로 보이고 반대로 뭐 고유정은 그걸 싫어하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날짜를 하나 더 잡은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그 병합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원래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주말까지 결정을 하지 않아서 특히 오늘 결심 공판을 어제 결심 공판을 네. 그대로 해서 분리 재판을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판기를 연기하면서 병합 여부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거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준비가 안 된 부분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부분도 고려를 했고 예. 또 검찰이 주장했던 병합 부분 이 두 가지를 재판부에 보기 위해서 시간을 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2주 정도 이제 시간을 받은 건데 그 2주간 재판부도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 고민은 이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결심을 12일 2일 날 하면서 병합을 시키지 않으면 2주 내지 3주 후에 판결 선고가 됩니다. 그럼 12월 말 안에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는데 문제는 병합을 해버린다면 12월 안에 절대로 안 되고요. 예. 1월, 2월 특히 지금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꽤 소요된다고 봐야 돼요. 정황 증거들도 있지만 예. 소요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재판을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2월 3월 되면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 변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재판부가 한 2주 정도 시간에 재판부 역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의붓아들 사건 준비하느라 준비를 못했다는 게 어제 변호인 측의 고유정 변호인 측의 답변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준비를 사실 할 게 더 많아요 그쪽이. 이 지금 전 남편 살해 사건 관련해서는 뭐 6개월 정도 지금 6월 1일 날 긴급 체포돼서 재판까지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왔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전 남편 살해 사건은 그래도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네. 이 의붓아들 관련해서는 증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고유정 입장에서는 다툴 만한 게 사실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 기일에 다툴 것을 더 찾기 위해서 아니면 더 준비해서 나오기 위해서 얘기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왜 준비 안 해왔냐 질타를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질타를 받기는 받았지만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하나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통상 보면은 분리를 하게 되면은 고유정한테 뭐 그 유리하고 병합을 하게 되면은 뭐 검찰이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분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어제까지 그 확인된 바로는 고유정 측에서도 병합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시간을 끄는 걸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검찰은 병합에서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라는 거라면 예. 고유정은 당연히 사형 선고되는 걸 바라지 않을 뿐더러 재판 자체가 두 개가 병합이 되면 상당히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2월 3월 했지만 만약에 더 끌어진다면 4월, 5월 더 예. 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구속 기간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병합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사건을 병합을 하는데 전 남편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비산흔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이 그 물적 증거가 있죠. 하지만은 의붓아들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양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걸 노리는 거죠. 아하. 시간을 끌면서 한쪽에 뭐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쪽 자체가 무죄가 되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이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유죄가 받는 사건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병합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변호사가 그 남모 변호사 한 분이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변호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중간에 추가가 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좀 못하는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언론에 공개되는 걸 워낙 꺼려 하시니까 그쪽에서는 뭐 글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제 그 결심판에서 오고 간 워딩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황이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결심 공판 연기를 좀 해달라. 그 의붓아들 살인 사건 재판과 병합을 고려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최후 변론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근데 재판부가 일단은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연역적으로 해서 검사가 물어보죠.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을 해달라. 근데 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얘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지금까지는 뭐 기존에 나왔던 그 주장 그대로고요. 다음 컷을 좀 넘겨볼까요? 예,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느냐 이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그 고유정의 대범함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목과 어깨를 찌른 것 같은데 뭐 추정이다, 정신이 없었다. 너무 다수로 그 찔러서 특정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판 연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검사가 무섭다는 얘기도 했고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아마 저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인을 많이 했었고요. 진술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번에는 피고인 신문입니다. 고유정한테 검사가 직접 신문을 하면서 요청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이때까지 주장이 안 됐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픽은 안 나왔는데 전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흉기를 갖고 자신의 아들 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격했다는 얘기도 또 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6월 1일 긴급 체포 이후에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새로 나온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언급되는 것은 뭐 거짓이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사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니까 다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시 추궁을 하니까 검사가 싫다, 저 검사가 예. 또 다시 추궁을 하니까 여론몰이 재판 아니냐라면서 진술을 거부한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진술 거부를 하다가 이제서는 또 얘기를 하려 하는데 또 논리적이지 않게 또 진술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하는 그 고유정의 진술 태도를 보고 재판부는 어느 정도 심정이 좀 굳히게 되지 않았을까 예.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인이 얘기했던 뭐 내용들이 다 안 맞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박으로 깎다가 덮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찔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수박 자체는 또 트렁크 안에 다 있었어요. 그걸 설명해 보라니까 또 설명 못 하니까 또 저 검사 싫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상당히 고유정의 어떤 혐의를 두는 상황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리딩 팀이 주목하고 있는 워딩은 이제 다음 워딩이거든요. 이 사체 유기 부분입니다. 검사가 사체는 어디에다 유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체 유기 장소를 말했는데 경찰이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체 일부라도 보관한 장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유정이 얘기하길 경찰 조사에서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부분을 정확히 얘기했다. 그리고 또 시신을
시신을 당연히 찾아야 하고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계속 찾지 못했다. 본인은 그러니까 전 남편의 시신을 꼭 찾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횡설수설이죠. 사실은 수사 과정에 경찰의 저런 진술 조서라든지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신의 위치를 얘기했다는 것도 아마도 거짓 내지 아니면 얘기 안 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고인 신문을 하니까 또 했던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잘못해서 시신을 못 찾는 것처럼,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게 시신을 지금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 시신 부분을 예전에 질문했을 때는 뭐 기억의 단편이 뭐 끊어져서 모른다 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 진술 자체도 사실은 뭐 믿음이 거의 안 간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사가 무섭다. 그 공판에 나와 있는 검사가 무섭다고 하면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렇죠. 여론몰이라는 게 뭘까요? 글쎄요, 이것도 본인이 그냥 그 답변을 막기 위해서 저 검사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검사 자체가 증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언론이나 우리도 얘기하는 것도 여론 언론이니까요. 그런 것들 얘기만 계속 하는 거 아니냐. 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증거 기반에서 이 증거가 있는데 인정하나요? 질문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갖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이전에. 예.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여론몰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고유정은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신문이나 그렇죠. TV 볼 수가 있습니까? 아마 볼 것 같아요. 예. 뭐 특히 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의도해서 보든 의도하지 않아서 보든 그 구치소 내에도 보람이 TV로 뭐 TV 같은 게 있거든요, 방송이. 예. 그걸 통해서 뉴스 같은 것도 볼 수도 있을 뿐더러 또 필요하다면 신문 같은 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사퇴손괴 얘기를 물으니까 뭐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이것도 뭐 횡설수설로 그렇죠. 보시면 횡설수설이죠. 이게 질문이 이제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면 거의 마지막 단계 하는 게 피고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조사를 거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거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질문을 재판 과정에서 검사도 하고 변호인도 하고 재판부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은 고유정한테 듣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결심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휴정도 한 상황이고 또 거의 의미 없는 답변들이 많았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체 손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진술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했던 얘기하고 별 차이는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은 했습니까? 저희는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 못했거나 아니면 그 아주 질문에 대해서 반대를 신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반대 신문을 한다 해가지고 별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고유정 얘기를 지금 듣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반대 신문보다는 검사 신문이 있으면 그 신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대 신문을 했을 수는 있지만 예. 전반적인 뭐 많은 반대 신문은 하지 않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사퇴 그 유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훼손된 시신이 바다에 그렇죠. 있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바다에서 유기를 했으면서 찾기를 바란다는 것도 역시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공판 준비일이 오전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공판 준비기일, 그러니까 네. 그 전남편 살인 사건이 아니고 의붓아들 살인 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네. 첫 공판 준비기일. 오늘은 고유정이 안 나왔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뭐 출석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출석하지 않고요. 예. 뭐 해도 되는데 안 네. 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의붓아들 관련해서는 할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만큼 수사가 조금 늦었고 예.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기소도 급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이 준비해야 될 게 오히려 많은데 예. 뭐 어제까지도 계속 이 전 남편 관련된 공판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준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 시간을 더 준다면 더 꼼꼼하게 준비해 오겠다. 뭐 이런 의도로 아마 공판 준비기일은 뭐 대충 해서 갖고 예. 재판부에서 질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금 오전에 종료가 된 의붓아들 살인사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 법정 상황을 좀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서 그 혐의는 전면 부인을 했는데 역시 그 변호사님께서 지목하신 대로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고로 피고인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증거인부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증거의 동의, 부동의를 밝혀야지만 앞으로 재판을 진행할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부동의하면 그 증거에 대해서는 진술인을 법정에 불러야 되고 동의하면 부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거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지금 인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준비가 안 됐다 하니까 아마 재판장이 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안 돼 있고 오늘도 안 돼 있고 뭐 어떡하자는 거냐고 얘기를 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 죄송하다고 되겠냐라고 하면서 재판이 너무 우리도 답답하다라고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결국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재판 계획을 못 세운다. 병합 자체도 할 수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 재판장님이 오늘 신문 좀 보셨을까요? 봤겠죠 아마도. 너무 온정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또 세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재판장이 뭐 저도 잘 아는 저희 법무관 동기했던 그러시군요. 훈련을 같이 받았던 네. 분인데 그런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아마도 온정주의는 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근데 온정주의는 아니지만 공정하게 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를 봤기 때문에 갑자기 질타를 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변호인이라면 준비를 해왔어야죠. 이 재판을 공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즉 준비 안 해오면 하루는 그냥 날아가는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2주 아니면 뭐 준비기를 언제 잡을지 모르지만 한 주가 또 넘어가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뭐 온정주의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유정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그 재판장께서 답답하셨겠는가. 그거는 뭐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아마 피하고 싶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적 생각인데요. 네. 저도 뭐 저기 현직에 있을 때는 저 사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건 왔을 때 또 해야 되겠죠. 예. 재판을 거부하거나 뭐 해탈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예. 그래서 법관의 운명 온정으로 할 리는 없습니다. 제가 아닌가. 알기로는. 법관의 운명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저 같으면 뭐 하러 나왔느냐고 호통을 칠 텐데 좀 완곡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스타일상은 되게 강한 성격이거든요. 예. 그걸 일부러 안 보이는 게 아닌가 또 저는 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좀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고유정 측에서 왜 박 변호사님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았는가가 또 이제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네요. 절대 안 하죠. 사실은 뭐 변호사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 제가 국선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뭐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네. 사선이에요. 돈을 받고 수임 계약을 한 다음에 변호사가 되는 것, 변호인이 되는 것. 예. 저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저도 뭐 살인 사건도 변론을 해본 적이 있고 형사 사건도 변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대화를 나눠 봅니다. 대화를 나눠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피고인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맞을 때 가는 거지. 예. 너무나 맞지 않을 때는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그 변호인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변호인은 뭐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라면 맡기는 좀 어려웠지 않을까. 뭐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예. 억만금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형사 변호사님들 특히 이제 뭐 승률이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승소를 많이 하는 그런 그 형사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은 좀 유효하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느냐. 피고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변호인은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알아야지만이 이걸 갖고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유죄인데 양형을 다툴 건지 가는데 이 변호인조차 속이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저도 뭐 그런 경우 몇 번 재판해봤고요. 예. 속임을 당하면 재판부 속이고 검사 속이고 변호사까지 다 속임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허무하고 진짜 그는 뭐 정말
굴욕감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한번 맡고 나면 절대로 그런 사건 맡고 싶지 않거든요. 예. 뭐 고유정 사건이 뭐 그런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본인을 그리 변호한다는 변호사까지 속인다면은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언급하실 때의 의붓 네. 그 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변호사께서. 저거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국가수 감정이거든요. 사진을 보고 국가수가 그 한 10분간 압착을 해가지고 죽인 것 같다. 살해했을 것 같다. 예. 그랬다면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지금 현 남편이 자는 도중에 이렇게 가실로 이렇게 죽게 만들었던가 아이를 아니면 고유정이 뭐 손으로라든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눌렀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후자에 가깝다는 거죠. 그 감정 결과는. 그게 아마 가장 과학적 증거에 가까운 부분이고 또 현 남편 몸에 수면제 성분이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 수면제 성분을 통해서 그 현 남편을 먹인 다음에 두 사람 다 잘 때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게 이 검찰 수사기관의 설명이고 또 증거 중에 하나가 본인은 딴 방에서 자고 있었다는데 포렌식을 해보니까 전화기로 휴대폰 검색을 그 시간에 계속 하고 있었고 깨어 있었다는. 예, 자지 않았고 또 거짓말 탐지 교사 결과도 거짓으로 나왔고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 상당히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고유정 측에서 모든 걸 인정하겠다. 그냥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재판을 그렇게 끝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끝낼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병합을 하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한데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사형을 받기 싫거나 아니면 그래도 뭔가 좀 고려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좀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재판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 그래도 사형을 또 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변호인이라면 또 설득도 가능하고요.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속 기한이 12월 31일까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2월 30일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또 아들 관련된 사건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사건으로 또 영장이 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속 기간은 뭐 크게 좀 중요하진 않다 생각이 예. 됩니다. 그 이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검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의붓 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건지 가능하죠. 둘다 가능합니까? 둘 중에 여기 연장 신청은 어렵고요. 뭐 할 수도 있지만 예. 아마 한다면 의붓 아들 살인 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또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요. 예. 12월 2일. 그 전에 아마 병합 여부가 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참 어렵고도 힘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유정 씨나 고유정 변호인께서도 아마 저희 뉴스리듬의 박준 변호사의 법서를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순리대로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본인과 피해자들을 위한 참다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리듬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